공산당 선언 읽기.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좌가 되나요? 오늘은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계급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이것의 이제 발생 역사, 그리고 그들의 존속 형태,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단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언어들을 쓰시게 될 텐데, 그때 그 언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근데 이제 이게 부르주아지라고 해서 SIE가 뒤에 붙으면 이건 부르주아 계급을 뜻하는 것이고,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르면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뜻하는 이런 용어로 바뀐다는 것. 이걸 좀 유념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유념하셔야 될 것이 한 번쯤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이해가 안 간다. 잘 넘어가지를 않는다. 그리고 어떤 대목은 정말로 이 말이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런 이제 의문을 먼저 가져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고 또한 이 강의가 여러분의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기 쉽게 될 거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괴로우시더라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이 방송은 언제든지 재생이 몇 번이라도 가능하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것이 유용하다. 그런 조언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이 계급이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됐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초점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 책에서, 이 말도 이제 이 책에서 쓰여지면서 굉장히 또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인류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일반화시킨 건데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의 일반적 현상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급들이 있었느냐?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과 기사, 평민과 노예라는 관계, 이 관계가 계급적으로 묶여가지고 서로 투쟁을 한 역사였고, 이것이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에서는 봉건영주, 그리고 봉건영주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 우리로 말하면 마름 같은 사람들인데요. 지주 밑에 마름 같은 사람들인데, 가신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테크노크라트. 오늘날에 이제 공무원으로 발전한 이런 계층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동업조합의 장인,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산 공정에서 총괄하는, 그 생산 공정을 총괄하는 사람, 동업조합의 이제 장인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장인이라는 이제 명칭이 있죠. 어떤 특정 분야의 최고의 명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인 밑에서 일을 배우면서 장인으로 올라가기를 이제 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계급을 직인, 그리고 그 밑에서 정말로 막일 해가면서 일 배우겠다고 들어온 이런 사람들, 도제라고 하는데 어프렌티스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공업화된 도시에서 무언가를 제조하는 작업에 종사했던 계급인데, 장인, 직인, 도제는 그렇지 않은 농노들이라고 하는 계급이 장원경제, 농촌경제를 구성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다크에이지 시대에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세에는 이렇게 이제 봉건영주, 가신, 동업조합, 장인, 직인, 도제, 농노, 이런 계급들이 서로 계급 투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는 우리 시대라고 부르지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보면 근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부르주아지의 시대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이때에는 두 개의 계급만이 남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르주아지라는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 이 두 개의 계급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좌파 경제학에서 계급 간의 투쟁, 계급 간의 갈등, 무슨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어떻게 알아들으셔야 되느냐? 부르주아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임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산계급이죠. 딱 이 두 그룹을 계급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좌에서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계급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부르주아지의 탄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부르주아지가 탄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회가 봉건사회죠. 봉건사회의 계급과 부르주아지의 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지 계급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이제 자본주의의 성립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우리 채널 24K에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봉건제회에서 이행기라고 하는 대목을 거쳐서 산업사회로 옮겨갔다. 요때 이제 설명했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요. 부르주아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봉건제로부터 이행기를 거쳐서 근대 산업화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계급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시골에 이제 가장 많은 노동력들, 농노죠. 농노들이 이제 봉건제 말기에 대량으로 농촌으로 탈출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탈출해서 이제 최초의 도시 빈민을 구성하고 이들이 도시 시민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은 마음대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했다가 잡히면 다시 농촌으로 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도시로 탈출을 해와 주어야만 도시에 있는 장인들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 경제와 농촌 경제 간의 긴장이 있었던 때지요. 그래서 도시의 장인들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농노가 농촌에서 탈출을 해서 와갖고 도시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하룻밤을 거기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나면 그 사람은 잡혀도 농촌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까지 농노들을 도시의 노동인력으로 바꾸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시민들의 숫자가 불어나게 되고 도시 시민들이 노동자로서, 임노동자로서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세계적으로는 서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대륙과 새로운 항로들이 마구 이제 개척이 됩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이 앞장서서 이제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콜럼버스, 마젤란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새로 항로를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동인도의 시장을 만들고 중국 시장을 만들고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고 이러던 시대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전 세계에 유럽의 식민지가 생기니까 식민지 교역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원래 유럽에는 면화가 없었습니다. 실크, 비단도 없었죠. 이것들이 식민지에서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영국에서 면방직 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인도의 어마어마한 면화 농장을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면화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식민지와의 교역이 발생을 하면서 교환을 하기 위한 식민지와 교환하고 이러기 위한 이제 상품도 증가가 되게 되고 당연히 상업이 발달하고 해운업이 발달하고 공업도 따라서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지요. 결국은 봉건사회 내에 경제적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시에서 귀족들을 상대로 신발 하나, 신기루 장수가 기술 좋은 신기루 장수가 귀족이 와서 야 여보게 나 장화 이거 다 된다 이거 근사한 거 하나 좀 만들어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장화 하나 만들어서 주면 되고 그 옷 하나 좀 요번에 좀 바꿔 입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옷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 이렇게 유지되던 공업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서로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 교역이라는 상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봉건적 수작업으로 하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이렇게 만들고 이러던 수공업 체제가 manufacture라고 하는 공장제 수공업으로 커지게 됩니다. 수공업은 여전히 수공업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많은 양의 상품을 만드는 이런 이제 공장제 수공업, manufacture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매니팩처를 이제 장악하는 장인들, 소위 마스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동업조합의 분업체계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원재료를 조달해 오는 사람, 그 원재료를 1차 가공하는 사람, 2차 가공하는 사람, 그걸 가지고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사람, 이런 식의 매뉴팩처 간의 이제 분업 체계까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의 수요는 전 세계화하면서 수요는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팩처 가지고도 그 시장을 소화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팩토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팩토리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과 맞추어서 인간의 필요가 기계를 만들어내게 되죠. 방적기계, 뮬방적기가 어떻고 카트라이트 방적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이제 방적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방적기를 손이나 발로다가 이제 돌리던 이제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수력을 이용해서 인간의 힘이 아닌 힘을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수력이라는 자연적인 이런 에너지 이게 아니고 전기기관이라는 과학적 에너지 이용 방법을 발견해내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말하자면 엔진의 발명이 일어나면서 팩토리, 매뉴팩처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 지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팩토리 산업이 이제 주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매뉴팩처 시대를 지배하던 장인들, 이런 중소상공인급의 장인들이 지배하던 이 시장을 누가 지배하게 되지요? 팩토리라고 하는 큰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소위 공업군대의 지휘관들이라고 이제 그 좌파에서는 부르는데요. 근대적 공업의 백만장자들이 이제 매니팩처를 지배하던 봉건귀족 시대의 중간 계급을 대체하고 자신들이 경제의 주체로 들어앉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경제와 상공을 장악한 부르주아는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대의제 국가에서 정치의 지배권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근대 국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난 근대 국가의 집행부는 부르주아지 전체의 공동 업무를 관장하는 이제 위원회 정도의 역할을 하는 국가의 실권을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이러한 이제 위치에 부르주아지가 자리 잡게 되고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틀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일어난 현상,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느냐, 그럼 그때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이제 집약을 해보면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봉건적 가치관이 전부 해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봉건 시대를 지배했던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 절대주의죠. 신본주의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한 종교 지배 체제가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 이제 종교적 열광, 그리고 그 속에서 주를 찬송하는 이런 예술의 발달, 건축 기법까지 전부 그쪽으로 집중됐었죠. 종교적 필요로 집중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지키는 기사도,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게 되는 기사도의 얘기가 뭡니까? 원탁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스터 왕 이야기 같은 이제 기사도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예술 지상주의 뭐 이런 가치관들이 봉건 시대를 지배했던 이제 지배계급의 가치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거기에 대체돼서 들어가면서 이기적이고 아주 타산적인 문화로 대체되게 됐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그 좌파 경제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적 경제 구조가 해체가 되는데요. 봉건적 경제 구조라는 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는 이제 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매니팩처적인 이런 이제 생산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되는, 그래서 길드 경영 체제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농촌은 이제 영주를 정점으로 해서 농노들로 이루어진 농업 공동체로 이제 경영이 되는 게 봉건적인 경제 구조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해체가 되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가치관이 이렇게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이 이제 분해가 돼버리죠. 농노들도 다 탈출해버리고, 봉건 영주들도 돈을 쫓아서 돈이 좀 더 되는 이 일거리를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이 분해가 된다. 이거를 농민 분해라고 부릅니다. 좌파 쪽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농민 분해가 일어나서 농민의 상층부, 그러니까 영주도 농민은 농민이었지 않습니까? 지배계층이었지만, 그래서 이 상층부는 돈을 축적해서 자본가가 되고,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가가 되고, 부르주아지가 되고, 농민들은 어떡하죠? 도시로 탈출해서 임금 노동자, 임노동자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농촌이 도시에 종속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봉건 사회가 가지고 있던 생산 조건과 교환 조건이 전부 변질하게 됩니다. 매니팩처적 공업 조직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봉건적인 생산 관계도 서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유경쟁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부르주아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 뭐냐? 자유라는 거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바로 부르주아 경제체제의 구호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해야만 그 많은 교육과 생산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의 경제적, 정치적 이제 지배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경제의 특징 또 하나, 인격적 가치가 해체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그래도 귀족들이 특허를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얻은 그 범위 내에서만 상거래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적, 정치적 이런 통제를 받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경제적 착취 이런 게 일어났는데, 본격적인 부르주아지 경제체제가 되면서는 완전히 임노동자를 후한무치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잔인한 착취를 하는 그런 체제로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죠. 심지어 의사나 법률가, 성직자, 시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 노동자로 그들의 신분적인 다양화까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조차도 단순한 이제 금전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관계로 변환이 되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이 문헌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 틀을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거냐 아니냐는 나중에 이제 이 독서를 다 끝내고 나서 종합평가, 평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비평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해설하는 것은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통일된,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나라나 생산하고 소비하고 거래하고 하는 것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되는, 문화와 문명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통일된 세계를 창조하게 된다. 이게 부르주아지가 만들어내는 경제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부르주아지 내부에도 서로 부르주아들끼리의 경쟁이 격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르주아지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시스템을 계속 지속시키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느냐. 이 부르주아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부르주아 생산에는 이제 약점이,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가 분석한 내용인데요. 부르주아 생산은 너무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자꾸 생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지금 현재 시장에 나가봐도 시장에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그거 우리들이 다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건들이 이제 존재하는 걸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 부르주아 경제체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문명, 너무나 많은 생활수단, 너무나 많은 공업, 너무나 많은 상업이 존재한다. 이러다 보니까 주기적인 경제의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게 부르주아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지속시킬 수 있겠느냐?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존재와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생산하니까 이윤율이 많이 생산할수록 하나 만들어서 생기는 이윤. 처음에는 조금 생산할 때 하나 만들면 하나에서 10,000원 벌었는데 100개를 생산하니까 하나에서 1,000원씩밖에 못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조금 생산할 때보다 이익이 많아지지만 상품 생산 단위마다는 이윤율이 하향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고 지속적으로 이윤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이 부르주아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결국 뭘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기성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이나 이거를 파괴하고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시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텔레비전 예를 들어보면 텔레비전 나오기 전에는 라디오 하나 가지고 됐는데 라디오만 가지고 이윤 창출이 많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흑백 텔레비전 만들죠. 흑백 텔레비전 가지고는 이윤 창출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칼라 TV를 만들어야 됩니다. 칼라 TV만 가지고는 또 이윤 창출에 한계가 있으니까 요즘 같은 OLED, QLED 뭐 이런 경쟁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장을 계속 창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을 끊임없이 크게 만들어야 되고 임금 노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제 이 부르주아지 경제가 존속하기 위한 조건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주아지들은 끊임없이 정복해야 되고 끊임없이 착취를 강화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결국 파괴하는 요소의 자생적 생산을 하는 집단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건 뭐죠?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이와 같이 정복과 착취를 강화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유지시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자기 스스로들이 파괴하게 되는, 말하자면 자기 발목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성장이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바라본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과정, 그것을 주도하는 부르주아지들이 살아가는 법칙, 이것들의 요약이 이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부르주아와 이제 마주서는 계급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쭉 해설이 이어집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